안녕하십니까. 선택 과목 중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선택한 2학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학년 때 여러분들과 한국사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같이 했던 선생님 김각질 선생님입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과목인 동아시아사라는 그런 과목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도 다 같이 재미있게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노랫말 하나를 써왔는데요. 자, 이 노래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선생님 세대 때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였던 이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서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풍경의 노래 가사말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원래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라는 그러한 가사인데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모두 무너져버린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큼 소중한가,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했던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는 노래 가사말이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 가사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노래 가사말을 소개한 만큼 여러분에게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거북스럽겠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런 노래인데요. 우리도 빨리 일상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면 정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을 정말 할 만할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일상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따분하고 또 때로는 짜증나기까지도 하지만, 그 일상이 우리가 그렇게 많았던 짜증나고 지루했던 일상이 사라졌을 때 그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학교는 정말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선생님들이 지금 모두 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한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은요, 주당 수업 시수는요 3시간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 들었고요. 수행평가는 올해는 1학기 때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10%만 수행평가를 반영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포트폴리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요, 중간고사가 45%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요, 기말고사가 또한 45%, 이렇게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공부하게 될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뭐니 해도 바로 무슨 나라겠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역사가 거의 절반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질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배웠던 한국, 우리나라의 역사, 또요, 어느 나라의 역사요? 일본에 대한 역사가 또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중일 이 세 나라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반면에 이 위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요? 몽골에 대한 나라도 여기에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아주 일부가, 아주 조금 작은 분량의 몽골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나라가 있나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베트남도 동아시아사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베트남이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베트남은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아시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디에 포함되어진다고요? 동남아시아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사에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포함시켰느냐? 그것은 이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베트남이지만 동남아시아이지만 이 베트남은 이 동아시아의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어느 지역이요? 베트남의 이 북부 지방이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사로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나라에 속한다, 어떤 지역에 속한다고요? 어떤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아시아와 같은 그러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을 동아시아사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이 중국의 역사가 이 동아시아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텐데요. 이 지형을 좀 봐두셔야 하는데 특히 이 강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강을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합니다. 이 강이요, 중국의 무슨 강이요? 위쪽에 있는 강이 베이징 이 지역에 흐르는 이쪽 강이 바로 황허강이라는 강이고요. 아래쪽에 흐르는 이 강이 양쯔강이라는 강입니다. 다음에 이 위쪽으로 흐르는 이쪽 지역에 흐르는 강은 야오허강이라는 강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황허강과 양쯔강이 이렇게 중국을 관통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언급되어지는 대표적인 5개의 나라가 바로 한중일이라는 나라와 위쪽에 몽골, 아래쪽에 베트남까지 5개의 나라가 동아시아사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 정도를 먼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지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동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지형을 보니까요. 서쪽으로 지형을 살펴보니까 이쪽 지역이 티벳 지역이죠. 티벳 지역은 티벳 고원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티벳 단면도 쫙 잘랐을 때 A에서 B로 잘랐을 때 어떤 지형인가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티벳 고원이니까요. 서쪽 지역은 고원이니까 이쪽은 굉장히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지형이죠. 최소한 이 지역은요. 3,000에서 몇 미터까지 4,000m에 해당하는 이 고원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형 자체가 높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지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중간 지역은 쓰촨분지 지역이죠. 쓰촨분지 지역은 이 지역은 1000에서 2000m 정도의 그러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요. 양쯔강 중하류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이 동쪽 지역을 살펴보니까 이쪽 지역은 1000m 이하의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렇고 보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동아시아의 지형이라는 것은 서쪽 지역은 굉장히 고원 지역, 높은 지역이 이루어져 있고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의 특징은 동아시아의 지형의 특징은 서쪽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쪽은 높아요. 동쪽은 어떻다고요? 낮은 그러한 서고 동저 지형을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살겠습니까? 사람들 살기가 좋은 지역은 당연히 1000m 이 지역, 양쯔강 중하류의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여 살고 있고 이쪽 지역이 인구 밀도도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그렇죠? 이 지역. 우리나라 또한 이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A, 이것을 B, 이것을 C, 이것을 D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C 지역과 또 어느 지역이요? 요 D 지역이죠. D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지형이라고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 동저 지형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형과는 정반대죠.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서저인데 비해서 이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지형은 서고 동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다고요? 중국, 한국, 일본, 몽골, 또요 베트남 이 5개의 나라를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주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당연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에 대한 역사입니다. 자, 다음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동서로는요, 일본 열도에서부터 어느 지역이요? 3에서 4,000m의 높은 고원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티베트 고원이네요. 고원이 아니라 공원이 아니라 고원이네요. 그렇죠? 오타가 난 겁니다. 다음 남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인데 베트남 중에서도 남부 베트남이 아니라 무슨 베트남이요? 북부 베트남 이 지역입니다. 북부 베트남의 이 지역이고 남부 베트남은요. 이 동남아시아에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 비해서 이 북부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게 되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문화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문화를 항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음에 위쪽으로는요, 뭐요? 몽골에 있는 몽골 고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는 일본 열도와 티베트 고원, 다음에 남북으로는 북부 베트남에서부터 몽골 고원까지에 이르는 이 지리적인 범위에 있는 나라들, 이 지역을 우리가 동아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구성을 보니까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뭐예요? 한족이죠. 다음에 이 한족이 중심에 있고, 종이 치네요. 잠시만요. 녹화하는 중에 종이 쳐서 놀라셨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한족이 있고요. 이 북방에는 한족 위에 있는 몽골 고원, 아까 봤던 이 몽골 고원에서 있었던 북방 유목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흉노족이고요. 다음 돌궐족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티베트 고원에 있었던 티베트족.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쳐들어왔죠. 13세기의 몽골족.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죠.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50여 개의 소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50여 개의 소수 부족들 중에서 어떤 거요? 북방 유목 민족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던, 그래서 한족과 거의 대등할 만큼 강력한 세력으로서 한족을 압박하기도 하고 한족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그러한 민족들이죠. 자, 좀 봐두시면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민족들이고요. 우리나라 무슨 족이요? 한민족이죠. 다음에 일본의 일본 민족이고요. 다음에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생소하죠? 비엣족인데요. 비엣족은 당연히 어느 나라겠습니까? 느낌상. 자, 당연히 어느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 비엣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엣족은 나오면 베트남의 민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족 이것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동남아시아에 속하는데 문화적으로 동아시아에 속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 속하는 5개의 나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개의 나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나라들의 문화를 동아시아 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5개의 나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입니까?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때 사용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종교 중에서도 뭐예요? 불교 문화권이고요. 또 하나 무슨 문화권이요?
유교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뭐겠습니까? 한자와 불교와 유교 이것이 공통적인 문화 요소이고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율령입니다. 율령이라는 건데요. 율령은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법인 거잖아요. 이 법이요. 어디에서 만들어진 법이냐면요. 당나라에서 율령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이 당나라의 율령이 어디에? 우리나라에, 일본에, 몽골에, 베트남에 영향을 주어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큰 영향을 끼친 거죠. 다음에 아까 지리적인 특징을 보니까 이건 뭐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서쪽으로는 우리가 티베트 고원 3,000에서 4,000m의 고원을 형성하고 있는 서쪽 지역은 어떻다고요? 고원 지역이고 동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면서 이때 양쯔강 유역은요 1000m 이하의 아주 넓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저지대였었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리적인 특징은요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동아시아 지역의 범주, 또 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들, 또 동아시아의 각 나라별로 민족, 또 동아시아 문화권의 그러한 요거 중요한 거죠. 요거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 네 가지요. 네 가지의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공통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같이 향유하는 그러한 문화권이 동아시아 문화권이고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쪽은 티베트 고원에 있는 높은 지역이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스촨 분지를 지나서 양쯔강 중상류로 내려오게 되면서 지형은 점점 낮아지는 동저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지역에 대한 기후와 식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영상 자체가 굉장히 쉬는 시간이 끝났네요. 또 종이 또 칩니다. 잠시만요. 자, 동아시아 지역은요.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를 보면요. 이쪽은 해안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바다이니까요. 바다이니까 이쪽 지역은 동쪽 이 지역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형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해양성 기후다라고 얘기해요. 온난하고 따뜻하면서 어떤 거예요? 습기가 많은 그러한 기후이고요. 반면에 이쪽이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쪽 지역이 바로 몽골 고원이죠. 몽골 고원이고요. 이쪽 지역은 뭐겠습니까? 티베트 고원이잖아요. 티베트 고원 지역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쪽 지역은 해양의 영향보다는 대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륙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 빨리 식고 빨리 더워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지역은 그래서 해양의 바다의 영향보다는 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건조하고요.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씨가 추운 그러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 고원이잖아요. 3,000m, 4,000m 이상의 고원지대이다 보니까 이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건조하면서도 날씨도 굉장히 추운 그러한 지역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지역,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야가 펼쳐지고 기온도 따뜻하고 또 뭐도 습기도 많고요.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농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고원 지역은 날씨도 춥고 평야도 없고 산지 지형이고 또 기후조차도 또 어떻다고요? 저온이고 또 뭐야? 건조한 비의 양도 굉장히 적어서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어떡한 거야? 유리하지 못한 거죠. 불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량 문제를 주로 뭘 통해서? 유목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이 바로 이 몽골 고원 지역과 티베트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대부분 유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죠. 그렇죠? 보여주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정도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몽골 고원에 사는 사람들이 유목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옥 형태도 당연히 뭐 있습니까?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가옥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게르라는 특이한 그런 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쪽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위도가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기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겠죠. 적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하게 되어지겠잖아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선생님이 무슨 강의를 얘기했습니까? 먼저 이쪽 지역부터 보죠. 이쪽 지역이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황허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죠. 여기 베이징이 바로 있고요. 이 지역은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밭농사와 논농사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 물론 기후적인 것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수량이거든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mm 정도의 강수량이 와야만 뭐가 가능하다고요? 벼농사가 가능해요. 그러면 800mm가 안 오는 800mm 이하의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아니라 무슨 지역이요? 무슨 농사요? 밭농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800mm에서 이상이 오는 지역에서는 어떻다고요? 강수량이 800mm 이상인 지역은 벼농사가, 800mm에서 400mm 정도의 그런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밭농사가, 반면에 400mm 이하의 400mm보다도 더 적게 강수량이 내리는 지역은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뭐가 행해지는 겁니까? 유목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더 플러스 뭐까지요? 기온까지 따뜻해야 벼농사가 짓기야 더 적합하겠죠. 그러나 이 지역은 날씨와 또 강수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논농사보다는 뭐가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반면에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양쯔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쯔강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는 무슨 농사가? 벼농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가 이루어진 지역도 바로 이 양쯔강 유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벼농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벼농사 기술이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고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에도 벼농사 기술이 중국에서 전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은 벼농사가 가능하고요. 북부 지방 같은 경우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그 위쪽에 있는 만주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은 아예 벼농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부 밭농사와 목축을 겸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죠. 굉장히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벼농사가 가능하고요. 일본의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기작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기작이 가능한 지역이 이 양쯔강의 남부 지방과 또 어느 지역이요? 베트남 북부 이 지역이죠. 베트남 지역에서는 당연히 벼농사가 이루어지고요. 벼농사인데 자, 뭐가 가능하다고요?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뭐가 가능한 겁니다. 이모작 아닙니다. 뭐가요? 1년에 벼농사만 2번 지을 수 있는 이기작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벼농사가 동아시아에서 벼농사가 처음 시작됐던 어느 지역이요? 양쯔강 유역하고요. 다음에 1년에 농사를 2번 지을 수 있는 이기작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베트남과 어디요? 일본의 남부지방 이 지역은 이기작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벼농사, 밭농사조차도 불가능해서 유목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요? 몽골 고원과 티베트 고원이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잠깐 동아시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식생과 기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 또 동아시아는 어떤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전개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자, 수고하셨습니다.